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오늘이 초복이네요. 점심 메뉴들은 정하셨습니까? 대부분 몸에 좋은 음식들 드실 계획이시겠죠? 자, 삼복 때만 되면 괜히 더 더운 것 같고 몸이 좀 화한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요즘에는 또 사회 분위기도 무겁고 해서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허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운이 달릴 때 음식으로 채우는데 기분이 허할 때는 그럼 뭘로 채우게 될까요? 황인숙 시인은 이런 방법을 제안하고 계시네요. 기분 좋은 말을 생각해보자. 파랗다, 하얗다, 깨끗하다, 싱그럽다, 신선하다, 짜릿하다, 후련하다. 기분 좋은 말을 소리내보자. 시원하다, 달콤하다, 아늑하다, 아이스크림, 얼음, 바람. 사랑하는 소중한 달린다. 네, 무슨 말인가 하시죠? 말의 힘이라는 시를 제가 몇 줄 남기고 읽어드린 겁니다. 나머지 내용은 좀 시집을 보시면서 기분을 한번 충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7월 16일 목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꾸며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주유님께서는 시그널 뮤직이 은근히 중독성 있는 매력이 있다. 예, 즐겨주세요. 예, 오늘 이제 초복인데 뉴스픽 시작하겠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오프닝 때 말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네.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좋은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인간의 몸 중에서 가장 그 위험한 곳이 바로 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신의 창조물 중에 혀가 그나마 입 안에 들어있는 것이 참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입만 딱 다물면은 그렇죠.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 혀가 얼굴 어느 곳, 머리 어느 곳에서 마음대로 붙어 있다. 그래서 이 혀가 마음대로 날아다닌다 이러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울까 이런 말을 하던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사람인데 평론을 하다 보니 늘 이렇게 좀 딱딱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의 힘을 들으면서 아까 따뜻해졌습니다. 예, 조물주의 깊은 뜻을 이해하겠습니다. 자,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박사님하고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다른 시선에서 거꾸로 말해야만 되는 사람들의 말을 못하게 하는 사회의 위력이라는 것, 우리가 오늘 다룰 아이템과도 상관이 많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게 힘들다, 아프다고 말하지 못한 사람들의 고통이 왜 발생할까? 내가 이 조직에서 왕따 돌림을 당할까 봐. 이제 왕따는 정신용어가 아닙니다. 집단 따돌림을 당할까 봐.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쟤 괜히 문제 일으키는 애야라고 맞아요. 했을까 봐. 또는 분명히 문제가 존재하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마치 이 애가 문제를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오해를 받을까 봐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나 하위 직원이라든가 직급이 낮은 직원이야 그렇다 쳐도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높은 사람들이 아래 직원들에게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와 연관이 있어서 맞아요. 저도 말에 대해서 한마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두 분이 아주 말에 대해서 오늘 많은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는 저희 서울시가 이제 어제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입장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관련 내용 저희가 좀 정리해 드리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간 합동조사단을 지금 구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거든요. 국가인권위에서도 지금 진정조사에 들어간다 하는 소식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죠. 예, 지금 경찰의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소를 당한 인물이 사망했기 때문에 종결이 된 것이죠. 그러나 네. 이와 별도로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서울시에서 어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내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민간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라고 한 네. 겁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 자체 조사가 거론이 됐었는데 서울시 일각에서 이것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하냐. 그것을 그렇죠. 어떻게 못 믿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밝힌 내용을 보면 여성단체, 인권 전문가, 법률 전문가를 비롯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특히 이 조사단에는 그 피해 여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여성단체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여러 가지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사단이 수사권이 없습니다. 검경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조사해야 할 때 강제 소환한다거나 조사에 불응했을 경우에 강제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시 측에서는 이제 외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라 좀 극복 가능하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에서도 또 많은 전문가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자, 서울시의 또 다른 입장을 정리해 보면 피해 여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피해 여성의 신원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서울시 직원이겠죠. 그렇죠. 같이 네. 근무했던 분들도 있고 뭐 조직도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 만약 여기서 유출된다면 피해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서울시 차원에서 또 차단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일단 뭐 신상공개 유포라든가 인신공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문 시행 조치를 하겠고 만약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에 징계 등을 엄정하게 하겠다. 부서장도 문책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요. 예. 지금 박원순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서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부시장 체제에서 반드시 또 해야 될 과제가 지금 2차 가해 차단과 피해자가 일상으로 본인이 지금 이제 뭐 공무원이라고 신문에 밝혔죠. 대리인을 통해서. 그래서 공무원 생활 지장이 없도록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앞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그 직접적이든 도의적이든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서울시가 조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가,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피해자 측에 따르면은 그동안에 서울시에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들어준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 주장에 의하면은 뭔가 침묵의 카르텔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를테면은 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묵시적 동조나 방조나 방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근데 누가 할 것인가? 지금 서울시에서 민간 합동조사단 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맡길 수는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국가인권위에서도 진정사건 조사에 들어가는데 사실 아까 말했던 민간합동조사단도 지금 강제소환권이나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들이 뭐 소환이나 출석을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국가인권위에 진정조사를 들어가더라도 일테면은 뭐 자료 제출을 한다든지 사실조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여기에 협조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지 협조에 불이행했을 때는 아주 낮은 과태료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쯤 되면 좀 책임을 지고 서울시가 진상조사하라고 슬쩍 넘기고 말 것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어떤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별도로 발족시켜야 된다. 이걸 또 야당이 하게 되면은 뭐 정치적 공세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여당이 책임을 지고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이참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이나 공직사회 전반에 성폭력 조사 전담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네. 독립적인 외부의 어떤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서 제대로 한번 조사해 본다면은 이참에 이게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인권위 말씀을 하셨는데 인권위에서 지금 조사에 착수하게 된 계기가 피해자가 직접 진정을 넣은 게 아니라 제3자가 진정을 넣는 사건입니다. 네. 지금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시현 시장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이를 방조한 혐의로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책임자 징계 등 관련 조치를 해달라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인권위에서 징계를 권고만 할 수 있어요.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예. 여기 한계가 있는 거고 또 다른 한계는 제3자가 이걸 넣은 거잖아요. 피해자가 직접 한 게 아니라. 그러네요. 그래서 만약에 당사자들이 조사 진행을 원치 않으면 이게 각하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사님께서 내주신 아이디어도 저는 좋은데 저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이번 기회에 국가인권위와 같은 곳에 조사 권한을 조금 강화하는 것.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떤 체계들을 좀 강화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의 정치성이라던가 중립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같이 제대로 돼야겠죠. 그래야 예. 당색이라던가 정치적 색깔과 별도로 무관하게. 그렇죠. 무관하게 네. 정말 인권의 관점에서 조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이지만 저는 여야가 이번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예를 들면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마치 고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감싸주는 듯한 발언을 하고 야당에 있는 일부 의원은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유포해서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논란이 일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거 인권 문제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의 단체장의 당적이 뭐냐를 가지고 바라보다 보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인권 문제고 말씀해 주셨듯이 국회 차원에서도 이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봤을 때 문제가 아주 간단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치권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서로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공동의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2차 가해성 발언을 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제재를 좀 앞으로 가한다든가. 국회 윤리 네. 차원의 징계를 좀 소집해야 된다. 그래서 징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요즘 보면은 피해 호소인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네. 지금 민주당이나 서울시에서도 얘기를 하면서 피해 호소 직원 그리고 피해 호소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성추행 사건에 있어가지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형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 이 얘기하는 거는 재판에 관련된 이야기고 네. 그동안 여성단체나 시민단체에서 피해 호소인이란 말을 썼을 때는 법적인 절차에 가기 전 사법 절차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건을 이런 사건을 수사할 때는 미리 이제 피해 호소인이란 말을 썼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피해자가 고소를 한 사안이고 이렇게 흘러온 사안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나 서울시나 여기에서 계속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 이거는 피해 호소에는 피해를 특정하지 않은 거죠. 피해자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그 피해자의 입을 다물게 하는 2차 가해일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게 문제가 있긴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자꾸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광역단체에서 일어났고 서울시가 워낙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네. 된 것이지 사실은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예, 지금 예, 임실군의 여공무원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사기업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서울시 사건을 왜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냐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나마 여러 가지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 조사가 결국 허망하게 끝나고 나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겪었던 많은 피해자들이 또다시 절망할 거고 과연 국가와 조사기관을 신뢰할 수 있을 거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 거랍니다. 저는 이번에 청와대 국민청원 50만 건을 보면서 와 우리 국민들 정말 무섭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높아졌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런 여론이 지금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는 거지 정치권이 정말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이곳은 저쪽 핑계대고 저쪽은 이쪽 핑계대고 돼서 유야무야 되지 않고 정말 진상규명 제대로 하고 더 많은 책임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권한이 있었던 의미거든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제대로 밝히고 해야 되지 이것이 결국 유야무야 끝난다면 정말 이거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조적 문제를 다 점검을 해서 그 구조를 갖추는 좀 아픈 성찰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SNS나 뭐 단톡방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2차 가해 유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4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정말 그렇게 싫었다면 그때 말을 하고 그만뒀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떤 인식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테면 4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야 얘기할 수 있었던 그간의 고통에 대해서는 왜 생각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여성에 있어서의 어떤 직장이라는 개념을 우리도 직장 생활을 많이 합니다마는 직장 생활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바로 그만둘 수는 네, 없습니다. 없죠. 특히 여성은 뭐 그러면은 좀 마음이 안 들고 힘들면은 바로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가? 노라고 하고 그만둘 수 있는가? 직장은 똑같이 남녀에게 절실한 삶의 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때 쉽게 그만두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저는 2차 가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 보면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은데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요. 그럴 때 관리자들이 내가 지금 여기 책임자인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불미스러운 일이니까 대충 덮으려다가 이제 사건이 점점 커지는 경우를 많이 그렇죠. 봤거든요. 그래서 사건 자체가 발생한 걸 가지고는 너무 과중한 처벌하면 거꾸로 이런 역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잘 처리했느냐, 피해자를 잘 보호했느냐, 진상규명을 했느냐 이런 과정을 같이 보는 문화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예전에 현장에서 보면 공직사회라든가 공공기관의 최고 미덕이 뭐냐면 유야무야. 조용히 그렇죠. 넘어가는. 조용히 사는 거예요. 그냥 사람 사는데 어떻게 맨날 조용할 수만 있겠습니까? 뭔가 변화를 기하려다 보면 시끄러워질 수도 있고요. 이런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려면 반발에 부딪혀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실을 밝혀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많은 공공기관과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맺히는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문화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고위공무원들이라든가 어떤 공무원들의 인사평가 과정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보다 그럼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잘 처리했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도 같이 보는 문화가 돼야만 피해자들도 내가 이 부서에 어떤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좀 사라지고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조언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났을 때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하고 했을 때 위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뭉개고 넘어가려는 이런 시도들이 있다 보면은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몇 가지 케이스를 보니까 이런 문제 제기한 피해자한테 어떤 식의 반응을 하냐면 회사에서나 어떤 조직에서 우리 이 분위기 참 좋았는데 너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너 때문에 시끄러워진다. 너 때문이 아니거든요. 좋은 분위기가 누구한테 좋았던 것이냐. 그렇다면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묵인하고 참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그냥 좋은 분위기 유지하는 것이냐. 아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골마서 터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특히 권력자들은 권력이 올라갈수록 주변에 사람들이 쓴소리 아닙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보다는 같이 따라가고 덮어주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나이 들어 보면 누가 나한테 쓴소리하는 것보다 좋은 얘기해 주는 게 당장은 듣기가 좋아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나에게 쓴소리해 주는 사람을 더 옆에 많이 두자. 네. 이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는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35명이 처음으로 대체 복무를 하게 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송 박사님께서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양심적 병역 거부 네. 참 뜨거운 화두였는데요. 이번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받은 35명이 네. 대체 복무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대체 복무를 하는데 대체 복무가 뭐냐? 군대를 안 가잖아요. 예. 군대 안 가는 대신에 교정시설에서 3년간 일을 합니다. 지금 현역이 아마 18개월로 되어 있을 텐데 예. 사실은 현역보다 훨씬 많은 기간을 복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해서 군대 안 가고 편하냐 이건 아니다. 이 말씀 미리 드리고요. 예. 여기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양심이 뭐냐. 네. 우리가 이제 이 말의 단어에 대해서 그러면은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양심에 따라 병역 거부하는 건데 군대 간 사람들은 양심이 없어서 간 거냐 이런 예. 말을 또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이 아니라
아니라 여기에서 양심은 어떤 종교적인 개인적인 신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념에 따라서 총을 들 수 없다. 직접 거부하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네. 자, 이번에 이제 첫 대체 복무가 이제 결정이 된 건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뭐 일각에서는 안보 관련 우려도 하지 않았습니까? 관련돼서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가 병역 관련한 주제하고 그렇죠. 교육 관련한 주제예요. 근데 이제 병역의 경우에는 아마 병역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을 약간 무시하는 듯한 좀 독특한 문화도 있고 병역을 한 것이 또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네. 국가가 과연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해주냐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사안이지만 올해에서야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이러한 진통 끝에 나온 것으로 그렇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첫 시행 단계인데 심사위의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고 공정하게 해야만 오히려 이런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도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현역 복무를 한 지금 젊은이들에 대한 박탈감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여러 가지 측면을 좀 같이 봤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어떤 일각의 비판 여론뿐만 아니라 성별 논쟁에서도 계속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군대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어떤 의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젊은 시절을 나라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희생시킨다라는 인식도 일부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와 더불어서 군의 사기 문제라든가 군복무를 한 젊은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국가가 합당한 대우 그러나 차별을 주장하지 않는 선에서의 대부분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뭐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템을 다녔는데 모병제에 대한 논의도 좀 심도 깊게 해서 앞으로는 군에 간 사람들이 보다 전문성도 높일 수 있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충분한 보상도 해줘야 되는 시스템이 같이 좀 논의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사실 아까 군대 문제가 뜨겁다고 했는데 네. 굉장히 순한 저희 남편이 가장 비분간개하는 게 바로 군대 문제예요. 핑계 요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군대 빠졌던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국민 일반의 정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양심적 병력 거부라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이제 나는 그게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간다를 너무 쉽게 인정을 해준다면은 안 그래도 지금 현역병이 부족한데 이제 어떤 국방에 그렇죠.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 어떤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된다. 근데 이 기준을 보니까 굉장히 엄격해요. 그러니까 내가 군대를 안 가도 될까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이게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고 진실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아주 많은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되고요. 많은 서류가 필요하고 심지어 이 사람이 총기 게임을 했느냐까지 조사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35분은 이 많은 이 까다로운 엄격한 심사를 다 통과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쉽게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0개월 하는 거는 약간 징벌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있다.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 그리고 이 신념을 가진 사람들, 이때면은 종교적인 신념이든 개인적인 평화의 신념이든 이 신념을 가졌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신중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라는 것이 신념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할 필요는 있겠다 싶은데 아까 말했듯이 현역을 복무한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기준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를 가지 않는다 이 용어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잡아드리면 그래서 나온 용어가 대체역이잖아요. 네. 이건 가는 거죠. 예, 그렇죠. 대체역 그리고 복무 기간은 36개월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네. 이제 병역 거부라는 용어 때문에 군대를 아예 안 가고 논다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예,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기간은 36개월이라는 거 다시 한번 또 다시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양심적 병력 거부가 군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했던 거는 군대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사람인데 사실 우리가 왜 어둠의 자식, 신의 자식 이런 얘기하면서 사회 고위층의 자녀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아니면 없던 병도 막 생기면서 군대를 빠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은 박탈감을 느낀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자, 끝으로 간단하게 현직 교사들이 지금 학교 안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보도가 나왔었고 그게 잇따라 적발되면서 교육부가 지금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카메라 설치 여부를 긴급 점검 나선다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부터 한다고 일정을 예고를 해서 이게 증거인멸 돕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 내용 전혜연 평론가께서 간단히 좀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초중고를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긴급 점검하겠다. 이건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점검 날짜가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다. 예, 이거는 미리 그럼 증거를 없애라는 거 아니냐라는 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교육부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했으면 나았겠다라는 저도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이 됐는데 예. 문제는 뭐냐. 당사자가 교사였어요. 예. 그리고 그 교사가 그 카메라를 적발되니까 본인이 이거를 교장 선생님한테 갖다 주겠다면서 그 증거를 인멸하려다가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봤을 때 예. 아니 그러면 현직 교사가 뭐 모두는 아니겠지만 아주 일각에서 이런 시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교사들한테 미리 증거 인멸하려고 가르쳐준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교육부가 잘못한 거죠. 날짜를 미리 정해주고 이때부터 할 거야 하면 그때까지 없앨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안이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차에 불법 카메라 점검을 학교마다 좀 수시로 하고 미리 얘기하지 말고 긴급하게 수시로 하고 좀 제대로 해라. 그리고 성 이런 범죄 관련된 교사들 조금 있다가 다시 교단에 서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번은 이런 건 절대로 없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어떤 언론이 아직도 몰래카메라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불법 카메라입니다. 이건 네. 범죄이거든요. 장난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렇죠. 저희 프로그램은 되도록 불법 촬영 카메라라는 카메라. 저희 불법 그렇게- 촬영이라는 용어를 네.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